안녕하세요, 수험생 여러분. 독학사 3단계 재무관리론 강의를 맡은 강덕원 교수입니다. 일단은 이 강의를 진행하기에 앞서서 이제 목차를 좀 살펴보시면요. 총 이제 1장부터 6장까지 그렇게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강의할 내용은 제 1장 재무관리의 개요를 강의할 예정이고요. 일단은 수험생 여러분 같은 경우에는 이 재무관리라는 게 도대체 뭔가에 대한 그런 정의를 먼저 알고 시작을 하셔야 되기 때문에 제가 이제 강의를 하는 동안 이제 이 재무관리의 정의에 대해서 많이 좀 습득을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 제 1장 재무관리의 개요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책 보시면요. 자, 재무관리의 정의는요. 큰 의미에서 재무관리는 재무학이라고 합니다. 이 재무학이라는 거는 국가나 기업이 필요로 하는 자금 및 자본의 조달, 관리, 운용에 대해 연구하는 학문 분야다라고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국가가 있고요. 그 다음에 어떤 기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국가는 예를 들어서 어느 지점에 건설을 지금 하려고 예정 중이고요. 어떤 기업은요, 지금 신사업을 하려고 예정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보시면요, 자, 국가도 그렇고 기업도 그렇고요, 기본적인 뭐가 있냐면 자본금이 있겠죠. 자본금이 있는데 지금 추진하려고 하는 건설 내지는 이 신사업이 이 자본금 대비해서 한참 모자라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자, 시장, 즉 금융시장이죠. 자, 이 금융시장이라는 데에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자본을 조달을 해야 됩니다. 자본을 조달을 해야 되는데, 여기서 이제 나왔죠. 자, 이 국가나 기업이 건설이라든가 신사업을 추진하려고 하는데 자본금이 모자라요. 그래서 이 금융시장이라는 곳을 통해서 자본을 조달을 해야 되는데 결국 누구에게 조달을 하냐? 투자자라고 하는 이 투자자에게 자본을 조달을 해야 되죠. 이게 재무학의 정의라고 보시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결국에는 그러면 이 국가라든가 기업은 뭐가 됩니까? 수요자가 되겠죠. 자본의 수요자가 되는 거고요. 반대로 이 투자자는 자본을 공급을 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공급자가 되겠죠. 이게 재무학의 한 틀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밑에 줄 보시면요. 자금의 흐름을 살펴보면 이를 필요로 하는 수요자와 이를 수요자에게 제공해주는 공급자가 있다라는 게 이 틀에서의 마지막 단락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은요. 기업의 재무 의사 결정과 재무 환경 등을 다루는 연구 분야를 기업 재무론이라고 한다. 또한 이 재무학에서는 대표적인 자금 공급자의 대표적인 경제 주체를 저기 보이시면 투자자로 일컫고 이 투자자의 재무 의사 결정과 투자 환경 등을 다루는 분야를 투자론이라고 한다. 이것도 이제 알아두셔야 될 상황입니다. 자, 그 다음에 그 밑에 줄 보시면요. 좁은 의미에서 재무관리는 기업 재무론을 의미합니다. 자금의 수요자인 국가와 기업의 자금 및 현금 흐름과 관련된 활동을 다루는 학문으로 자금의 조달이라던가 배분 그리고 유동성 관리 등을 연구 대상으로 하고 있다. 이렇게 나왔는데요. 이 유동성 관리라는 거에 대해서 이제 조금 잘 모르시는 분들이 있으실 거예요. 자, 유동성 관리라는 건요. 금융회사가 있습니다. 어떤 금융회사가
수익의 극대화를 위해서요. 자기 자본 이외에도 어떤 예금이라던가 차입금, 돈을 빌리는 거죠. 이거를 영업 자금으로 어떤 활용하는 자금의 형태다. 이렇게 정리를 좀 내리고 싶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뭐 자금의 조달이라든가 배분, 그리고 이런 유동성 관리 등을 연구 대상으로 하고 있다. 자, 그러면 기업의 재무 상태를 알고 싶다면 무엇을 파악해야 할까? 어떤 걸 파악해야 되죠? 그렇죠. 기업의 재무 상태표를 파악을 해야 됩니다. 흔히 이제 대차 대조표라고도 하죠. 이 재무 상태표는 일정 시점에 현재 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재무 상태를 나타내는 회계 보고서로서 자산과 부채 그리고 자본의 구성을 보여주는 표이다. 일단 기업의 자산은 재무상태표 왼쪽 차변에 위치를 하며 크게 유동자산과 비유동자산으로 구분이 된다. 여기서 제가 하나 설명을 드릴게요. 자, 우리 뒷장에 보시면요. 표를 먼저 보겠습니다. 자산과 자본으로 나뉘어지고요. 이 대차 대조표라는 거는 자, 여기를 왼쪽 차변이라고 하고요. 여기는 오른쪽 대변이라고 합니다. 자, 이 자산, 차변은 뭘로 이루어졌냐? 말 그대로 자산으로 이루어졌겠죠. 자, 자산인데 이 자산을 조금 두 개로 쪼개보면 유동자산과 비유동자산으로 이게 나누어져 있고요. 그 다음에 자본 같은 경우는 두 개로 나눠져 있습니다. 이제 부채죠. 부채도 두 개로 나뉘어서 유동부채와 비유동부채. 그 다음에 여기는 이제 자본이 되겠죠. 자본인데 그냥 자본이 아니라 자기 자본이 되겠죠. 이게 대차 대조표의 구성 원리고요. 자, 여기서 이제 정의를 좀 내려야겠죠. 유동자산과 비유동자산이 있는데 유동자산 같은 경우는 뭐냐? 1년 안에 현금화가 가능한 자산을 유동자산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비유동자산은 반대로 1년 안에 현금화가 불가능한 자산이죠. 자산을 비유동자산이라고 한다. 그러면 반대로 유동부채와 비유동부채는 또 정의를 내릴 수 있겠죠. 저거와 반대로 1년 안에 갚아야 될 부채를 유동부채라고 하고요. 비유동부채는 1년 안에 갚을 필요가 없습니다. 자, 1년 안에 꼭 갚지 않아도 될
부채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조금 이제 길게 장기적으로 이렇게 조금 나누어서 갚아야 될 부채라고 판단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시 앞장으로 가시면요. 그러면 이 재무상태표라는 거는 일정 시점에 현재 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이런 재무상태를 나타내는 회계 보고서로서 자산과 부채, 자기자본으로 이렇게 자기자본의 구성을 보여주는 표고요. 그 다음에 이 왼쪽 차변은 자산, 즉 유동자산과 비유동자산으로 구분이 되고요. 오른쪽 대변이라고 하는 데는 유동부채와 비유동부채 그리고 자기자본으로 이렇게 나누어지는 구성을 나타내는 표다. 자, 그래서 요거에 대한 정의는 밑에 설명을 드렸죠. 유동자산은 이제 고정자산으로 대응되는 개념으로 1년 안에 현금화할 수 있는 자산이고요. 비유동자산은 이제 1년 안에 현금화할 수 없기 때문에 주로 부동산이라던가 기계, 이런 자산이죠. 이런 자산들이 이제 기업이 단기간에 현금화할 수 없는 그런 장기간 보유하는 자산이다. 그러면은 주로 이제 유동자산이라는 건 1년 안에 현금화가 가능하다라고 했는데 뭐가 있겠죠? 이제 예를 들어서 현금화와 비슷한 당좌 자산이 있겠고요. 당좌 자산이 있겠고요.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습니까? 대표적으로 재고 자산이 있겠죠. 재고 자산. 재고 자산 같은 경우도 기업이 이제 물건을 좀 많이 만들어 놓고 필요시마다 계속 재고를 이제 꺼내서 쓸 수 있는 그런 자산인데 재고 자산 같은 경우에는 가격을 좀 다운시켜서라도 1년 안에 빨리 팔아서 현금화가 가능한 그런 자산이죠. 그래서 대표적으로 이제 이런 비유동 자산은 나와 있듯이 어떤 기계라던가 부동산, 대표적으로 부동산을 가리키는 거고요. 이제 유동자산 같은 경우는 대표적으로 당좌자산이나 재고자산 이렇게 조금 품목을 나눌 수 있다. 예,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릴게요. 자, 그 밑에 보시면요. 자산을 구입하기 위해서는 자금 및 자본이 필요합니다. 필요 자금에 대한 출처는 재무상태표 오른쪽, 이쪽이죠? 이쪽. 예. 대변에 나타나며 조달된 자금은 크게 부채와 자기자본으로 이제 구성이 되는 거죠. 이 두 개를 합쳐서 그냥 흔히 이제 자본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대신 자, 자기자본은 기업이 현재 보유하고 있는 그런 자본을 뜻하는 거고요. 유동부채와 비유동부채는 아까 말씀드린 그런 금융시장이라는 곳을 통해서 투자자들에게 자본을 조달받은 거죠. 한마디로 이제 빚이 되는 거죠, 빚. 예. 그래서 어쨌든 간에 요것도 이제 자본의 일종이기 때문에 둘이 합쳐서 자본이다. 이렇게 말씀 좀 드릴게요. 그래서 자산을 구입하기 위해서는 자금 및 자본이 필요하다. 필요자금에 대한 출처는 재무상태표 오른쪽 대변에 나타나며 조달된 자금은 크게 부채와 자기자본으로 구분이 된다. 부채는 뭐라고 하죠? 투자자들에게 꼬은 거기 때문에 타인자본이라고 합니다. 타인자본이라고 하고 기업이 짧은 기간 동안 사용하는 그런 유동부채와 1년 안에 갚아야 될 부채죠. 그 다음에 장기간 사용하는 1년 안에 갚지 않아도 될 비유동부채로 그렇게 구분이 됩니다. 자, 유동자산과 비유동자산의 구분과 똑같이 유동부채와 비유동부채도 구분을 몇 년으로 한다? 1년으로 하는 거죠. 예, 1년을 기준으로 한다. 자, 유동부채는 1년 안에 갚아야 될 부채고 비유동부채는 1년 안에 갚을 필요가 없는 부채다. 한편, 자, 자기자본은 주식을 발행하여 조달한 자금과 과거의 기업 활동에서 벌어들인 유보금이며 특정한 기간 내에 갚아야 할 의무가 없는 자금이다. 이렇게 나왔는데요. 주로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자, 얘는 금융시장에서 돈을 꼬았죠. 타인자본이라고 하는 거죠. 타인자본. 그리고 이 타인자본의 특징은 주로 뒤에서 공부를 하겠지만 금융시장 쪽에서도 채권, 이 채권 시장에서
투자자들에게, 즉 채권자들에게 돈을 꼬우는 거죠. 그 다음에 이 자기 자본은요, 뭘 발행해서? 자, 주식을 발행해서, 주식을 발행해서 누구에게? 주주에게 자금을 조달받은 거죠. 근데 자,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이 자기 자본 안에는요, 기업을 먼저 설립했을 때 그 대표가 있겠죠. 그 대표가 곧 대주주가 되겠죠. 이 대주주가 먼저 심어놓은 자본이 있겠고요. 그 다음에 이 기업을 보니까 굉장히 유망해요. 그래서 다른 투자자들, 즉 주주들이 그럼 나도 한번 투자를 좀 해볼래. 그래서 자금을 여기다가 이제 이 기업에다가 심어놓고 이제 주주로서 들어오는 거죠. 그래서 자, 기존에 먼저 기업을 설립했을 때 대주주와 투자자들이 뒤에서 다시 한번 이제 투자를 하는 거죠. 주주들이. 그래서 그 두 가지가 다 합친 그 자본이 자기 자본이다. 예, 이렇게 좀 구분을 하시면 되고요. 자, 여기서 구분점은 뒤에서 공부를 좀 하겠지만 이 채권이라는 거는 우리 흔히 얘기해서 은행 빚이랑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즉 얘는 무조건 갚아야 될 의무가 있는 거고요. 이 자기 자본, 즉 주주에게 조달받은 이 자본금은요, 갚을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기업이 성장할 때마다 어떤 배당금이라던가 아니면은 기업이 어떤 성장률에 따른 그런 수익을 얻는 거죠. 네, 그래서 이 부채와 자기 자본은 이렇게 구분을 좀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넘어가서요. 자, 그래서 이와 같은 재무상태표의 내용을 기초로 하는 재무관리의 목표는 이제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는 뭘 해야 되죠? 투자 결정을 해야 되죠. 자, 재무관리를 함에 앞서서 이제 목표가 있을 거 아니에요. 자금을 조달을 받았다. 이 조달받은 자금을 가지고 과연 뭘 해야 되냐? 첫 번째, 투자 결정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자, 재무상태표의 왼쪽 차변이죠. 차변의 항목을 다루는 것으로 기업이 자산을 가장 합리적인 형태의 투자 결정이며 최적의 자산 구성을 찾는 방법이다. 특히 자, 비유동 자산 중 건물, 기계 등과 같은 유형 자산이나 지식재산권 뭐가 있을까요? 특허나 상표권이 있겠죠. 자, 내지는 이런 R&D 투자 등과 같은 그런 부형자산에 대한 투자는 장기간 기업 가치에 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중요하다. 이와 같이 장기간 영업활동을 함에 있어서 이용하게 될 이런 유무형 자산에 대한 투자 분석을 자본예산이라고 하며 이는 재무관리에서 다루는 가장 중요한 과제 중 하나이다. 자, 왜 중요하냐면요. 여기서 중요한 게 자본예산이라고 그랬어요. 자, 예를 들어서요. A라는 기업이요. 상품을 만들려고 해요. 어떤 상품을 만들려고 하는데 이 상품을 만들려면 뭐가 필요합니까? 기계가 필요하겠죠. 자, 기계가 필요하기도 하고요. 이 기계를 들여놔야 될 부동산도 필요가 하겠죠. 부동산. 자, 그렇다 보니까 지금 현재 자본으로 봤을 때는 이 기계라든지 부동산을 매입할 지금 자금이 부족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된다 그랬죠? 금융시장이라는 것을 통해서
투자자들에게 자금을 조달을 받아야겠죠. 그랬을 때, 자, 전체, 그럼 과연 얼마를 받아야 되냐? 얼마의 자금 조달을 받아야 되냐? 이게 이제 자본 예산이 되는 거죠. 과도하게 너무 많이 받으면요. 과도하게 너무 많이 받으면 뭐가 늘어납니까? 부채가 늘어나기 때문에 나중에 기업이 감당을 못하게 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러면 결국에는 파산으로 이어지게 되고요. 그렇다고 너무 자금을 적게 받으면 이 기계나 부동산을 매입을 하려고 했을 때 어떤 기계를 좀 싼 가격에 싼 기계를 들여와야겠죠. 퀄리티가 굉장히 떨어집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상품의 퀄리티가 굉장히 떨어질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적정선에서 자금 조달을 잘 예산을 편성해서 투자 결정을 해야 되는 게 재무관리론이다. 예,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릴게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보시면요. 자본 조달 결정 과정인데요. 자, 자금 조달의 방법을 결정하는 자본 조달 결정이다. 재무상태표의 오른쪽 대변에 포함되는 것으로서 기업이 필요한 자금을 가장 합리적인 방법으로 조달하려는 최적 자본 구조를 찾는 형태이다. 부채, 타인 자본이죠. 타인 자본과 자기 자본의 합리적인 비중을 결정하는 문제와 그 다음에 이익 유보금을 통한 내부 자금, 주식 발행이나 차입을 통한 외부 자금을 적절히 분배하여 필요 자금을 조달하는 방법을 결정하는 것이 자본 조달 결정이다. 자, 두 번째가 뭐였죠? 두 번째가 이제 자본 조달 결정 과정이라고 했어요. 자, 이 얘기는 뭐냐면요. 앞에서 이제 뭘 했죠? 투자 결정을 하기 위해서 자본 예산을 편성을 했어요. 그러면 이 자본 예산을 편성을 했는데 그러면 과연 타인 자본, 부채죠. 타인 자본은 얼마를 끌어들여야 되며 그 다음에 자기 자본은 또 얼마를 끌어야 될지 그리고 중간에 뭐가 있습니까? 회사에 유보금이 있겠죠. 지금 회사에 현재 유보금이 얼마가 있는데 그러면 이 유보금 대비해서 타인 자본 얼마, 자기 자본 얼마 적정선에서 비중을 맞춰서 자본 조달을 해야겠죠. 그래서 말씀드렸다시피 타인 자본을 너무 많이 조달을 해버리면 나중에 이게 부채라 그랬죠. 부채를 갚을 능력이 없어지기 때문에 파산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고요. 자, 그렇다고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자기 자본을 또 너무 많이 끌어들이면 이 자기 자본이라는 건 주주에게 자본을 조달받는 형식이라 그랬죠. 자기 자본을 통해서 너무 많이 자본을 조달을 하려고 하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요. 지분율이 너무 많이 감소가 됩니다. 주주가 많아지기 때문에 지분율이 너무 많이 감소가 되기 때문에 나중에 경영권 방어에 힘들 수도 있어요. 요건 이제 뒤에 가서 제가 따로 설명을 드릴게요. 그래서 이 타인 유보금 대비해서 타인 자본과 자기 자본의 비중을 적절하게 선정을 하는 게 자본 조달 결정 과정이다. 예,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릴게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유동성 관리죠. 자, 영업활동에 짧은 시간 소요되는 현금의 유입과 유출을 관리하는 유동성 관리이다. 자, 영업활동에서 소요되는 현금의 유입과 유출은 금액과 시간적인 면에서 상이할 수 있습니다. 재무상태표에서 유동자산과 유동부채의 차이인 순운전자본에 의해 현금의 유입과 유출을 조정할 수 있다.
장기적인 관점에서 투자 결정과 자본 조달 결정이 이제 재무 관리의 핵심이라면 단기적인 관점에서는 재무 관리의 핵심은 유동성 관리입니다. 자, 이 순운전 자본이라는 건요, 뭐냐면요, 영업 활동에 필요한 자금을 말하는 거고요. 이 유동성 관리가 굉장히 단기적인 측면에서는 중요하다 그랬어요. 이 얘기는 뭐냐면요. 자, 세 번째가 유동성 관리라고 했죠. 예를 들어서 어떤 A라는 기업이 기계를 하나 이제 사드렸습니다. 내지는 기계를 사드리려고 해요. 그러면 이 기계를 사드리려면 뭐가 나가죠? 돈이 나가죠. 그렇죠? 그래서 이 1시점에서 이제 돈이 유출이 되겠죠. 유출이 되는데 이 기계를 통해서 뭘 만듭니까? 상품을 만들어내는데 이 상품을 만들어서 다시 어떻게 됩니까? 판매를 해야겠죠. 이 판매를 통해서 뭐가 들어오죠? 돈의 유입이 되겠죠. 다시 돈의 유입이 되는데 이 기간이 보통 뭐 한 1년이라고 했을 때 다음 해 보니까 다시 이제 어떤 또 기계를 사들여서 이제 돈이 유출이 되겠죠. 근데 상품을 만들어서 판매를 했는데 돈이 막혔어요. 예를 들어서 이 판매를 뭐 일반 소비자들에게 할 수도 있지만 어떤 기업에게 할 수도 있겠죠. 근데 이 기업이 지금 돈이 없어서 상품을 사갔는데 돈을 못 주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면 돈의 유입이 안 되겠죠. 이게 이제 유동성 관리라고 합니다. 자, 이 돈 유입으로 인해서 다시 상품을 만들어서 판매를 해서 또 돈을 유입을 시켜야 되는데 여기서 막혀버리면은 유동성 관리가 안 되겠죠. 그래서 이런 유동성 관리라는 게 이제 영업 활동에 짧은 시간 소요되는 현금의 유입과 유출을 관리하는 유동성 관리다. 이게 이제 좀 중요하다라고 좀 말씀을 좀 드릴게요. 자, 넘어가서요. 기업의 형태와 주식회사 제도가 있습니다. 기업의 재무관리자는 기업의 투자 결정과 자본 조달 결정, 그리고 유동성 관리를 담당을 합니다. 이 세 가지를 이제 담당을 하겠죠. 이 재무관리자는. 자, 이러한 재무의사 결정 기능은 개인이나 다른 조직체에도 동일하게 적용될 수 있으나 그 주된 적용 대상은 뭡니까? 기업이겠죠. 자, 기업은 영리 추구를 목적으로 합니까? 비영리 추구를 목적으로 합니까? 상품을 팔아서 돈을 벌어들여야 되기 때문에 영리 추구가 되겠죠. 그래서 영리 추구를 목적으로 설비와 원자재 등을 구입하고 이를 사용하여 제품이나 서비스를 생산을 한 후에 생산된 제품이나 서비스를 시장에서 판매를 합니다. 자, 시장에는 다양한 형태의 기업들이 활동을 하는데요. 어떤 기업들은 한 개인이 모든 소유권을 갖고 기업을 경영하는 주로 이제 작은 규모의 기업의 이러한 형태가 많은데 이러한 형태의 기업을 개인 기업이라고 하고요. 또 다른 기업들은 소수의 출자자들이 기업을 공동 소유하고 경영하는 형태를 취하기도 합니다. 이러한 형태의 기업을 공동기업이라고 하죠. 그리고 자, 현대 기업의 대다수는 기업의 소유권이 많은 수의 주주들에게 분산되는 주식회사 형태를 취한다. 요 의미는 뭐냐면요.
자, 한 개인이 거기 나왔죠. 첫 번째. 모든 소유권을 갖고 기업을 경영한다. 모든 소유권을 갖고 경영한다. 이거는 많이 보셨을 거예요. 개인 사업자. 자, 이 회사의 주인은 누굽니까? 이 개인이 되겠죠. 그리고 이 개인 사업자만 돼서 주주들이 없는 거죠. 개인 사업자만 돼서 이제 모든 소유권을 갖고 이제 경영을 하는 과정을 이제 이런 개인 사업자라고 이렇게 말씀 좀 드리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소수의 출자자들이 있습니다. 자, 출자자들이 소유권을 갖고 이제 경영을 하는 거죠. 자, 이거를 이제 뒤에 가서 배우겠지만 한명회사라고 합니다. 한명회사. 자, 한명회사라고 하고요. 이거는 애초에 기업을 처음 설립할 때 이제 여러 이제 소수의 주주들이 있겠죠. 그래서 뭐 지인분이 될 수도 있고요. 그래서 그런 소수의 출자자가 소유권을 갖고 경영하는 걸 한명회사라고 하고요. 지금 우리가 이제 공부하는 건 소수가 아니라 다수죠. 이 다수의 출자자가 소유권을 갖고 경영을 하는 거. 자, 이거를 이제 주식회사라고 하는 거죠. 주식회사. 이 주식이라는 건 뭐냐면요. 이 다수의 출자자가 자본을 다 심어놨죠. 자본을 심고 들어온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다 뭐가 되냐? 주주가 되겠죠. 주주. 그렇기 때문에 이 주주들은 그러면은 자본을 자기 이제 투자금을 투자를 한 거죠. 자, 투자를 하고 나서 뭘 받습니까? 그에 따른 기업의 주식을 배정받는 거죠. 투자금에 따라서 비율에 따라서 이 주식을 배정받죠. 그래서 이런 회사를 주주들이 주식을 나눠 갖고 있는 회사다. 그래서 주식회사라고 합니다. 자, 그리고 이 주식회사 같은 경우는 다수의 출자자가 소유권을 갖고 있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복잡한 절차를 필요로 합니다. 그래서 이 회사의 설립을 위해서는요. 우선 회사의 이름과 수행할 사업의 내용, 그리고 발행할 주식의 수, 그리고 이사회의 의결 방법과 이사회 수, 이런 향후 기업 경영의 기준이 될 내용을 규정할 정관을 마련해야 되고요. 경영자는 이에 기초하여 경영 활동을 수행을 합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요. 아무래도 다수의 출자자가 얽혀 있기 때문에 되게 뭐라 그럴까 이제 싸움이 좀 일어날 수 있겠죠. 경영하는 데 있어서. 그래서 뭘 만드냐? 이 기업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 어떤 이제 법을 만들어 놓은 거죠. 그게 정관이라고 하는 거고요. 이 정관이라는 거는 누굴 통해서? 이 다수의 출자자, 즉 이사회입니다. 이사회라고 하는 이 다수의 출자자 중에서도요. 대표로 선임되는 분이 있어요. 왜냐면 다수의 출자자가 너무 많은 상황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여기서 대표적으로 이제 몇 명만 추려서 이 이사회라는 걸 만들고요. 이 이사회를 통해서 기업의 어떤 법적 근거인 정관이라는 걸 만듭니다. 그래서 이 정관을 통해서
기업이 향후 어떻게 나가야 될 방향성을 제시를 해주는 거죠. 그리고 이사회를 통해서 이제 대표를 선임하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이런 여러 가지 역할을 이사회에서 좀 많이 하고 있습니다. 뭐 이사회 의결 방법도 이사회에서 하고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주식회사가 처음 설립되었을 당시에는 출자자들만이 기업의 소유권을 나타내는 주식을 보유하나 기업의 규모가 커짐에 따라서 자금이 더 필요하게 되면 기업은 새로운 주식을 발행하여 많은 수의 투자자들로부터 필요자금을 조달하게 된다. 이러한 과정을 거친 기업의 주식은 시장에서 공개적으로 거래가 되게 되는데 이런 기업을 공개기업이라고 한다. 자, 예를 들어서요. 이런 경우죠. 우리가 이제 기업이 이제 비상장 기업이 있고요. 그 다음에 상장 기업이 있습니다.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 상장 기업 같은 경우는요. 코스닥이라던가 아니면은 코스피 시장에서 거래가 되고 있죠. 근데 비상장 기업은 그렇게 거래가 되고 있지 않아요. 그래서 비상장 기업 같은 경우에 만약에 자금을 좀 필요로 하는데 투자자로부터 자금을 좀 끌어오게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냐? 직접 찾아다녀야 됩니다. 자, 직접 찾아다녀야 하고요. 상장 기업 같은 경우는 공개적으로 코스닥, 코스피 시장에서 거래가 되고 있기 때문에 직접 찾아다닐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둘 다 어쨌든 간에 두 기업 다 어떻게 됩니까? 자, 주식을 발행을 해서요. 주식을 발행을 해서 자금을 주주들에게 이 주주들이 결국 투자자가 되는 거죠. 자, 투자자, 주주들에게 조달 받아야 한다. 자, 그러면은 비상장 기업 같은 경우에는 나도 이제 직접 찾아다니지 말고 공개적으로 코스닥이나 코스피 시장에서 자금을 좀 조달받고 싶어. 쉽게. 자,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상장 기업을 이제 신청을 해야겠죠. 상장 기업을 신청을 해야 되는데, 자, 이제 공개적으로 나는 이제 공개적인 기업이 될 거야. 공개적으로 자금을 조달받을 거야. 공개 기업이 될 거야. 이 과정을 뭐라고 하냐? IPO라고 합니다. Initial Public Offering 그래서요. 예, 이제 그 공개 기업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IPO를 통해서 이제 상장 기업이 되면요. 요 시장에서 이제 다수의 투자자들에게 공개적으로 자금을 조달받을 수 있는 거죠. 자, 그 다음에 그 밑에 보시면요. 주식회사의 소유주는 주주지만 회사의 주주와는 독립적인 법인체이다. 자, 주식회사는 독립적인 인격을 갖는 법인이므로 스스로 차입을 하거나 소송의 당사자가 될 수 없다. 또 회사의 이익에 대해서는 일정 비율의 세금을 납부할 의무를 진다. 이 얘기는 뭐냐면요. 예를 들어서 어떤 A라는 기업이요. A라는 기업이 어떤 특허권 문제로 인해서 소송이 걸렸습니다. 누구에게? B기업에게 소송이 걸렸어요. 그러면은 B기업은 A기업의 주주에게 소송을 거는 게 아니라
누구에게? A기업 자체에 소송을 걸겠죠. 반대로 A기업이 이제 사업을 잘 해서 세금을 납부를 해야 돼요. 자, 세금을 납부를 해야 되는데 물론 이제 나중에 주주들도 이제 배당금을 받고 어떤 성장성에 대한 그런 금액을 지급받는다면 그거에 대한 이제 세금을 내야 되긴 하겠지만 그 전에 첫 번째로 먼저 누가? 이 A기업이 먼저 세금을 납부를 하겠죠. 자, 그래서 이 주식회사 같은 경우에는요, 주인은 결국 주주긴 하지만 어떤 소송이라든가 세금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기업 자체에서 책임을 지기 때문에 어떤 독립적인 법인체가 맞고요. 그 다음에 뭐 스스로 차입을 하거나 소송의 당사자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죠. 자금이 필요한데 주주들이 직접 자금을 찾아다니면서 조달받는 게 아니라 기업 자체에서 그냥 자금을 조달을 받는 거죠. 자, 그 밑에 보시면요. 기업이 주식회사의 형태를 취하면 여러 장점을 좀 얻을 수 있습니다. 주식회사는 새로운 주식 발행을 통해 불특정 다수의 투자자들로부터 필요자금을 조달할 수 있으므로 개인기업이나 한 명 회사에 대해 대규모 자금을 손쉽게 조달할 수가 있습니다라는 게 이 코스닥이라든가 코스피 시장에서 어떤 상장 기업이 자금을 좀 필요로 해요.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주식을 발행을 해서 누구에게? 다수의 특정 투자자입니까? 아니죠. 불특정 투자자들에게 어떻게 합니까? 자금을 조달받는 거죠. 예, 그렇기 때문에 이 둘의 차이는 뭐라 그랬습니까? 비상장 기업은 자금을 조달받을 때 직접 찾아다녀야 될 그런 조금 이제 까다로움이 있어요. 근데 상장 기업 같은 경우는 그럴 필요가 없죠. 이 코스닥, 코스피 시장이라는 공개 시장에서 거래가 되기 때문에 주식을 발행을 해서 불특정 다수의 투자자들에게 자금을 조달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반대로 주식회사는 이미 발행된 주식을 주주들로부터 다시 사들일 수 있다. 이 얘기는 뭐냐면요. 나중에 설명을 드리겠지만 이제 아까 처음에 제가 말씀드렸죠. 주식을 너무 많이 발행을 하게 되면요.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요. 경영권 침해를 당할 수가 있습니다. 처음에 대주주가 51%의 지분을 갖고 있었는데 지금 이제 어떤 또 기계라던가 신사업을 위해서 자금을 좀 더 이제 끌어들이기 위해서 주식을 발행을 했어요. 자, 그러면 이 주식 발행을 통해서 지분이 또 이제 감소가 되겠죠. 그래서 지금 51%에서 뭐 45%가 됐다라고 가정을 했을 때, 자, 그 주식을 사들인 어떤 뭐 개인이 될 수도 있고 기업이 될 수 있죠. 거기서 갖고 있는 게 뭐 한 46%라고 했을 때, 결국에는 지분 싸움에서 누가 이깁니까? 여기가 이기죠. 대주주는 이미 감소가 됐기 때문에 이 지분 감소로 인해서 경영권 침해를 당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다시 주식을 사들이는 거죠. 자, 외부에 있는 주식을 다시 사들여서 이제 51%가 아니라 뭐 60%까지도 늘려서 이제 경영권 방어를 좀 할 수가 있는 거죠. 자, 이게 이제 주식회사의 장점입니다. 자, 그 다음에 자, 주식은 기업의 소유권을 아주 작은 단위로 분할한 지분을 나타내므로 주주는 자신이 소유한 주식수에 비례해서
기업 경영에 참가할 수 있는 권리라던가 기업의 이익이나 재산을 배분받을 권리를 갖는다. 예, 주주는 개인뿐만이 아니라 은행이나 보험회사 등의 기관들로 구성이 되기도 합니다. 일단은 자, 오늘 첫 번째 재무관리의 개요에 대한 강의는 이제 첫 번째는 여기서 마치고요. 이어서 두 번째 강의를 다시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